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시한인 오늘까지 IMF에 채무 15억 유로, 우리 돈 1조 9천억 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관리자의 말을 인용해 그리스 장관들이 거듭 15억 유로의 상환은 구제금융 분할금인 72억 유로를 지원받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의 협상안에 대한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다음 달 5일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국민투표 이후 재협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사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CC에서 CCC-로 한 단계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성명에서 그리스의 금융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확률이 50%라고 점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금융과 경제 안정성, 채무 상환, 유로존 회원국의 지위보다 국내 정치 상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0.9% 증가한 112.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수정치 기록인 111.6을 웃도는 것으로 약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꾸준한 일자리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증권규제당국이 기업 공개, 즉 IPO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고갈의 원인이 되고 있는 IPO 시장을 잠시 폐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최고 60%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 2주 만에 20%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별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를 어제 크게 끌어내렸었죠. 이른바 블랙 먼데이가 연출됐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관련해서 신흥국의 통화까지 약세를 띠는 동반 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그 문제 진앙지 그리스.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충격이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있었었다면 간밤에 미국을 포함한 유럽 증시에 2차 충격이 나타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부동산 관련의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여파 탓에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6월 들어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음은 물론이고 이제 연중 상승률까지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350포인트를 내주는 간밤의 모습이었습니다. 2% 정도 급락했고요. 이제 다우지수는 17,600선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2%가량 하락했는데요. 다우가 2% 정도 빠진 것은 2년 내 최대 낙폭이고요. S&P 500 지수가 2% 정도 하락한 것은 연중 최대 낙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었고 지난주 주 초반 이틀 연속은 사상 최고가까지 구가를 시켰었는데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추세선인 61선에서 완전히 내려서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올라서인지 간밤의 낙폭은 2.4% 정도로 가장 크게 도드라졌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가 챙겨드립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아예 4% 가까이 폭락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유럽은 미리 좀 많이 빠져서 있었던 터라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빠졌던 쪽은 그리스의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인 화면에는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 이탈리아 증시가 되겠는데요. 정작 그리스 증시는 얼마나 빠졌나 궁금하시겠지만 그리스는 현재 지금 주식시장 문을 닫고 있죠. 국민투표 이후에 문을 열 예정이라 그리스 증시의 사태 폭락 자체는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유가는 조금 생략하고요. 일단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 데드라인도 역시 오늘 밤이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협상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약간 흔들렸는데요. 조금 더 중요한 환율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4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사실상 달러 못지않은 안전자산으로 현재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세계 증시가 모두 리스크를 피하는 리스크 오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달러가 이제 122엔대까지 쳐져서요. 엔저 우려는 지금 일단 그리스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죠. 유로화가 상당히 그리스 문제 때문에 많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봤었지만 의외로 스위스가 환시장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유로달러도 1.10은 지켜줬습니다. 계속해서 전일장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과 중국 증시 마감가 살펴보시죠. 중국이 또 빠졌죠? 3% 어제 또 급락했습니다. 사실 장중에 7% 넘게 또 한 번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6%대 폭락해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다. 2주째 블랙 프라이데이다 했었었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폭락이 나왔다가 그나마도 낙폭을 줄여서 마이너스 3%대로 끝이 난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직전에 중국이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동시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식시장 측면에서 약발이 안 먹힌다는 점이 놀라웠었죠. 일본 증시도 벌써 4월째 내립니다. 지금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겨우겨우 2만 엔선 지키면서 61선까지 쳐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선전하는 듯 했었지만 사실 낙폭을 거의 못 줄이고 끝났습니다. 갭 하락하고 거의 시초가 정도에서 약간 끌어올리고 끝이 난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종가상 2060을 겨우 지켰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팔고 떠났고요. 오늘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 시초가는 0.8%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연중 역시 최대 낙폭을 그리면서 2.3% 추락했었는데요. 750선 종가상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던 코스닥이지만 어제 73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 공포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리스 이슈 직접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시작할게요. 네, 사람들이 은행이 망할까봐, 내 돈을 못 찾을까봐 ATM 기기 앞에서 쭉 줄을 서 있는 뉴스의 모습 많이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스 사태가 정말 그리스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스 사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향후 전망까지 오늘 특별히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이 드디어 데드라인입니다. 그리스가 IMF의 돈을 한꺼번에 6월 달에 몰아서 갚겠다라고 했던 그런 날인데 결국 15억 5천 유로 상환을 못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깎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국민투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7월 5일이니까 앞으로 한 5일 후고요. 지금 30일까지 IMF에 상환을 해야 되는 채무액이 15억 유로 정도, 우리 돈은 한 2조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그리스 정부가 당연히 갚을 여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하여튼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가 국민투표를 실시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기한은 30일이고 30일까지 갚으라고 촉구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분석과 보도들을 보았을 때 이 IMF의 아마도 못 갚게 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용자가 불가능한 것이 어떤 페널티적인 어떤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디폴트라기보다는 일종의 채무 유예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에 그리스 국가 시종 등급을 한 단계 더 낮춰서 트리플 C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이 S&P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금융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고,
그리스가 그 유로존을 이 브렉시트 탈퇴할 그 확률을 한 50%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재 신용 등급을 깎은 국제 신평사 기준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이른바 그렉시트 가능성은 반이군요. 일단 오늘 밤까지 그리스가 돈을 IMF 측에 못 갚아도 디폴트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닥 희망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내달 5일에 실시될 그리스의 국민투표 이후에 재협상 가능성인데 일단 메르켈 총리라든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 등의 발언 등을 비추어 보면 충분히 국민투표 이후에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투표가 찬성, 가결로 나올 것이냐 반대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달린 것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30일 날 우리나라 날짜는 이제 오늘이지만은 유럽으로 이제 내일 되겠죠. 지금 이날까지 IMF 돈을 갚느냐 못 갚느냐가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국민투표를 1호부터 5일 후에 7월 5일 날 실시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그리스 정부가 하고 나서, 이 IMF의 돈을 갚고 안 갚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좀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가르 총재가 30일까지 갚으라고 못 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국제사회가 특히 채권단이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해서 아마 그리스의 국민투표까지 결과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높고요. 앞으로 5, 6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현재 여론조사,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또 그렉시트를 하지 않는 게 낫다를 한 7대3 내지 6대4 정도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 어떤 국민투표가 실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채권단의 안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아마 현재 그리스 정부는 실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서 아마 또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5일 정도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지금 한편으로는 또 그리스 정부가 지금 구제금융안을 반대하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투표조차도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일단 채권단의 구제금융 지금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만약에 찬성으로 나오면 지금 현 정권, 그러니까 치프라스 총리 어떤 내각의 교체 그리고 좌파 정권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의회가 해산되고 다시 한번 조기 선거를 치르고 새롭게 들어선 정권과 국제채권단이 다시 한번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국민투표를 통해서 채권단 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채권단으로서도 얼마든지 인내심을 갖고 이 정치 그리스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 상황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와 또 다른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현재 시리자 정권이 실각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총선에서 또다시 어떤 연정을 구성해서 정부에 상당히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또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제채권단은 지금 시리자 정권 말고 내각이 좀 교체돼서 조금 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하고 협상을 시작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 정부가 2010년도 초반부터 트로이카한테 돈을 한 2,400억 유로 정도 껐었고, 이 중에 한 300억 유로 정도 현재 갚아서 2,100억 유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30일 오늘 밤에 15억 유로가량 IMF 갚아야 되고, 당장 또 다음 달에 20에 35억 유로 정도 더 갚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또 7월 달에 20에 갚아야 되는 돈도 관건이다 하는 분석이 있는데, 극적 타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아마 오늘 그 30일로 기한 예정인 그 15억 유로 IMF에 상환해야 되나 아마도 뭐 99% 못 갖고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이 7월 20일 날 또 ECB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한 35억 유로가 되고 그 다음 달 또 8월에 갚아야 되는 돈이 또 한 23억 유로가 되겠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 97년도 우리나라 한국하고 현재 그리스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종의 국가 전체적인 어떤 유동성의 조절 실패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2, 3년 만에 금방 IMF 채무를 모두 상환을 했죠. 하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어떤 시기적인 어떤 조절의 실패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펀더멘탈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디폴트가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날 15억 유로는 아마 넘어가게 될 것이고 7월 20일 날 갚아야 되는 35억 유로 여기서 과연 이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분기점이 될 텐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은 또 채권단이 또 이 7월이나 8월에 갚아야 되는 이런 이 상환액에 대해서도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 구제금융 자체는 이달 말로 종료가 되고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받지 않으면 그리스는 갚아야 될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자금줄이라면 사실 유럽중앙은행에서 공급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이라고 하는 EL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이 금액을 증액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그리스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유지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리스로서는 참 압박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거 일종의 중앙은행의 어떤 흔히 얘기하는 크레딧 라인인데요. 그래서 이 규모 자체를 늘리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IMF나 ECB나 EU에 상환을 해야 되는 어떤 이 상환 또는 디폴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뱅크런을 촉발시키거나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그리스 내부적인 어떤 금융시장 마비에 따른 어떤 그리스 경제에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 그리스가 좀 더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좀 더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상 이미 뱅크런이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인데 당분간 금융시장의 혼란은 계속 되겠네요. 지금 일단 은행권도 주식시장처럼 국민투표 이틀 후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현재 하루 예금 인출 한도가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은행에서 한 6억 유로 정도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은행 영업 중단을 시키고, 지금 인출 통제를 하면서 일종의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가 이제 자본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금융시장이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어떤 사업거래상의 결제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원활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위축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에 아주 상당한 위축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민간에서 나름대로 어떤 차용증서 같은 것을 서로 간에 써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되면서 경제 전체가 거의 사실 재앙적인 사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사실 그리스 국민 입장에서는 나라가 디폴트되고 그런 것보다도 당장 은행에 내 돈이 정말 그대로 잃어버릴까봐 상당히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 현 주소는 이런데 우리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에는 어느 정도로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이 부분만 끝으로 더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어제 이미 주식시장과 환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원화가 약세를 그리고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 미친
미친 영향은 2010년대 초반 유로존 재정 위기 때보다는 확실히 덜하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 사태가 뭐 급작스럽게 터진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고, 뭐 실시간으로 이 보도들을 통해서 정보가 뭐 충분히 다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충격은 있을지라도 그 충격의 어떤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뭐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순간적인 글로벌 신용 경색 때문에 다소간 그 환율이 오른다거나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그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유럽에서의 문제가 그 유로화 가치를 또 전환시키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유럽 EU 부문에 또 수출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유럽계 자금이 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앞으로 또 유로화 약세가 기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한국 그 금융시장에 한국 자본시장에 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또 한편 커지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그 정부는 어제 기재부 하는 금융위원회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서 그리스 사태에 대비한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결론은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는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의 정보 수집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조치나 수단이 가능한지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좀 밝힌다면은 민간 이 신문 경영 또 금융시장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외로 깊어지고 있는 그리스 우려 속에 엔저 우려는 또 덜게 됐는데 유로화 약세로 대유럽 수출이 줄까봐 걱정이긴 하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약해진 유로를 바탕으로 한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오히려 유입될 수 있다는 측면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그리스 이슈 들어봤네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께서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그리스 진짜 인간의 한계를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딱 오늘 이제 미국장 빠졌는 거 보면서 그리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라톤 얘기가 또 올랐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 약 42km를 달려온 그 병사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질긴 애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면서 길게 끌고 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마라톤. 지금 그리스 사태가 지금 우리를 마라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죠? 굉장히 한계치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죠?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 한계치를. 그래서 얘들이 참 마라톤의 국가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생각이 든 것은 음모론입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에서 유럽이 패했다라고 말을 한 병사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인터넷이 발달 안 했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패했다는 얘기를 동시에 유럽이 급락이 나왔고 그 모든 채권 시장, 그다음에 공장들이 헐값에 나왔을 때 그 승전에 대한 소식,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이겼다는 승전의 소식은 3일 뒤에 독일 국민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패닉에 빠져 있었고, 그 패닉에 빠져 있을 동안 모든 공장이 헐값에 나오고 그랬죠. 그걸 유태인들이 싹 걷어들였죠. 그러면서 부호들이 됐는데, 자, 이게 음모론이에요. 결과적으로 얘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들이 정말 디폴트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얘들이 진짜 그렉시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액션이란 얘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는 역전의 가능성이 너무나도 명확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가 오늘 뜬금없이 IMF 빚을 갚아버리면요. 지금 못 갚는다 전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 재무장관 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요거 갚아버리면 하루 만에 역전이 되면서 그들이 오히려 상방적으로 배팅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음모론적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국민투표를 5일날 붙이겠다 하면서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30일 날 채무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언급을 안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자 좋다 그러면 못 갚는다. 그렇다면 IMF에 이제 연체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카드 쓰고 카드값 못 갚으면 연체잖아요. 그죠? 얘는 똑같습니다. 연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연체는 갚아버리면 해소입니다. 그죠? 그러면 5일날 국민투표 딱 붙여서 갚아버리면 해소 차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5일부터의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음모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걸 음모론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음모론 두 가지 다 음모론이에요.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투표에서는 지금 여론 쪽이 채무 협상을 들어주자는 쪽이고 지금 앞에 부분도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리스가 IMF의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 다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팍 그거 하는 거죠. 디폴트 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투표에서 유럽의 채무 조건 그걸 받아들이자 그러면 디폴트에서 하루 만에 다시 바뀝니다. 그죠? 채무 금액을 상환해버리면 연체를 갚아버리면 연체 기록은 남죠. 그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일까지 우리가 너무 흔들리는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장은 변동성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결국은 차익을 실현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고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요, 제가 요 기사를 하나 뽑았는데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Four things the stock market has taught me.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나한테 가르쳐준 네 가지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자, 워렌 버핏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워렌 버핏의 모습이 나오고, 여기 보면, 기사의 내용에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완벽한 견해는 없다예요. 그러니까, 뭐든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더 중요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완벽한 견해는 없다. 누구나 완벽하게 그걸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은 그 당장의 흐름이 틀릴 수도 있고요. 긴 흐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견해는 없죠. 그러나 확신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확신에 투자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확신은요,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부분, 워렌 버핏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견해,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본인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병군의 확신과 예병군의 견해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충동이 있다. 결국은 충동이란 얘기죠. 막 따라붙는 거. 제가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따라붙어서 결국 거기서 흔들거려 버리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 툭툭 이틀 급락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심리상으로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그게 결국은 충동매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지나가 보자고요. 레드로버를 우리 1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레드로버 약 한 10개월째부터는 수익이었어요. 그것도 한 20% 이상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손실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손실 확정을 안 하니까 손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10개월에서 2개월 동안은, 자, 이 구간 동안은 수익이었어요. 그죠? 2개월 동안 수익이었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수익이었어요. 그래도 이 구간에서 몹시 충동이 일어나죠. 결국은 100%가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충동이라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서 흔들거리면 또 마음의 요동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생기고 크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 오늘 고점에서 팔 수 있다 저점에서 다시 잡을 수 있다를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념과 반대되면 역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전일 제가 SK 하이닉스를 들고 나와서 얘기를 막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실적이 안 좋은데 D램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SK 하이닉스도 D램 가격이 중요한 부분 아니냐? 빠질 수밖에 선반영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SK 하이닉스 저점에 오늘 저점이다. 저점까지 언더슈팅 나오면 잡으셔도 되는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됐죠. 그죠? 그것도 플러스 1%가 넘는 상황에서 마감. 어제 같은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갭 하락을 크게 띄우고 플러스 1%로 마감이 됐어요. 1% 이상으로. 그럼 뭐냐 하면 결국은 장기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단기로 맞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장기성적인 부분에서 역발상이 아니고요. 이 회사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건 역발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역발상이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역발상 아닙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거는 영향을 끼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는 게 역발상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원하는 얘기만 듣고자 한다.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딱 해보시면요. 아이고, 들고 가세요. 이거, 좋습니다. 결국은 그 희망 고문입니다. 결국은 좋다 그러고 빠지면 여러분들만 괴로워요. 근데, 아유,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세요. 보통 종목 상담을 해보면. 원하는 얘기만 들으려 하시면서요. 그러면 결국은 종목 짝사랑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국내 최대 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오늘 그리스 얘기입니다. 다른 기사들이, 거의 없을 만큼 그리스 얘기인데, 자, 그리스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스, 파국은 앞섰지만, 대타협 여지가 남아있다. 정부 교체, 신뢰 복원이 변수다. 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정부 교체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당선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죠? 자, 미상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새벽 4시 10분, 추이 설명을 하면서 리카르도 IMF 총재가, 앞으로 수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리카르도가 또 해법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며칠간 연장해주겠다라든가, 국민투표 뒤로 밀어주겠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국제기관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놀아주진 않죠.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 자, 일단, 재무장관 측에서 얘기들 나왔지만, 대타협 여지가 군데군데 남아있다는 거,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어떤 변수도 남아있다는 거, 그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시장을 지금 관망을 하시되, 오늘 시가가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에 힘 보여준 날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야심 노고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과잉 생산이 심각한 중국 기업 1대1로 등 성과 기대. 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국이 이제 금융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AIB에 대한 얘기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제가 AIB의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즉,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이 인프라 사업 쪽에 가장, 그 건설 인프라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 인프라 이런 쪽으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겠다는 종목이 있었어요. 우원개발이죠. 그 우원개발이 어제 강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AIB 때문이죠. 결국은 이 우원개발은 장기 성장세를 지금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기사 보고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방정부 도미노 디폴트 오나. 자, 지방정부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판 그리스 푸에르토리코 디폴트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스톡턴이 파산을 했고, 이어서 지금 푸에르토리코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지방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 또 금리 인상의 시기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면 금리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은 아무 지금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아예 그 얘기조차 쑥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때문에. 이게 마스킹 현상이라 더 큰 것 때문에 조금 큰 것들은 덮어버리는 현상. 이걸 마스킹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부분들이 또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를 뒤로 늦출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하고 투자 전략은 똑같습니다. 썸머 랠리 전 마지막 변동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막판 변동성, 막바지 변동성. 결국은 시장을 한번 크게 밀었다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장이었어요. 근데 그 미는 과정이 참 그리스 때문에 또 밀린다 하는 게 좀 허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핑계를 갖고 밀죠. 그 핑계를 갖고 밀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구동 매매 진행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가 또 공개방송 있어요. 그죠? 아침 8시 30분부터 제가 지금 바로 여기서 딱 마치면 바로 가서 여러분들 공개방송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부터로 하죠. 왜냐하면 30분부터 하니까 지금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40분부터 해서 오전 내내 12시 점심시간 전까지 공개방송을 하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시간 내서 들어오셔서 좋은 얘기들 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요. 좋은 책을 한 권 읽는 것도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리를 먼저 굳건히 하십시오. 자, 저는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군이었습니다. 네,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올 들어 2년 내 또 최대 낙폭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어제 한번 출렁였지만 오늘 장 초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더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로 가보죠. 이재광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 사태 뻔한 악재지만 내성은 아직 안 생긴 듯합니다. 어제 사실 IMF에 한꺼번에 월말에 돈 다 갚겠다고 했던 그리스가 못 갚겠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면서 연중 마이너스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그리스만 신용등급도 깎였다고 하고 문제는 중국이 어제 그 자리에서 부양책에 무색하게 또 급락했더라고요. 리뷰 먼저 해주시죠. 네, 자,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고요. 또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마음은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피해갈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이 안 좋죠. 자, 전일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전일 핫 이슈 키포인트가 뭐냐? 중국 시장이 양봉을 실현해야 여부 한번 체크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초가는 산뜻하게 출발을 했죠. 부양책에 힘입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주 3%가 넘는 급락으로 또 장대 음봉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전일장 리뷰 한번 해보죠. 먼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2%가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최영국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2년 내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역시 그리스 사태가 전 세계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2% 넘게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유럽 증시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유럽 증시도 영국과 프랑스가 3%대, 특히 독일은 4%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소 재정구조가 취약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5%가 넘는 급락을 실현함으로써
그리스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죠. S&P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그동안 트리플 C였습니다. 트리플 C에서 트리플 C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킨 가운데 미국과 유럽 시장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우리나라 인접한 아시아 시장도 예외는 안 했죠. 특히 중국 시장 참 역시 이게 추세라는 게 참 무섭네요. 반등 국면에서 마이너스로 만약에 출발했다면 오히려 낙폭을 줄이는 양봉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 아침 시초가 2% 넘게 갭 상승하면서 그냥 얻어맞으면서 음봉으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중국 시장의 동향 면밀히 살피면서 매매 템포를 조절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시장이 음봉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좀 더 템포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본 시장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일본 시장도 그리스 사태로 2.8%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차트 한번 전일장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미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급락 장세에서 급락을 했습니다만 반등하다 되밀리는 오히려 아침 시초가부터 개파락한 것보다 더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크게 급락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잠시 후에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결국 하락했죠. 네. 5,000원 만에 2,090포인트에 다다르면서 2,100포인트 저항선에서 자연스러운 눌림목을 받았습니다만 그리스 사태가 또 상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래서 국내 증시도 30% 급락한 가운데 2,060포인트대로 회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초가 대비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 매수에는 살아나고 있는 듯한 일만의 희망감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상승 반전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국내 증시 차트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내 증시도 전일장에 갭 하락하는 모습은 그렇죠.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 갭을 빨리 메꿔줄 수 있느냐 여부. 특히 이번 주에 어제 갭 하락했던 폭을 메꿔줄 수 있냐 여부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전 세계 시장의 동향을 한번 보면요. 그리스발 사태가 그렇죠.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갭 하락하는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어제장에서 이렇게 급락해준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좋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그것처럼 빠져줄 거면 확실하게 빠져주는 것이 반등 측면에서도 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일 그리스 사태는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그리고 상승 전의 탐표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사실 말씀해주신 2060선에 대한 지지력은 보였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어쨌든 보이고 중국장이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셨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옆으로 조금 길면서 지루한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이유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저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는 좀 더 세심한 주의와 관찰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개인 투자분들이 최바닥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위기는 주식을 최바닥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템포, 그 시점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우리 모두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이 조정은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면 급락은 뭐의 찬스가 될 수 있느냐? 매수의 찬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죠. 첫째는 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다음 그리스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거는 바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증도 되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부채가 과연 얼마가 되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그리스 부채가 지난 2010년도부터 야기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부채가 두 차례의 헤어컷을 했습니다. 머리를 잘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부채 탕감을 해줬죠.
그래서 그리스의 익스포저가 342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익스포저라는 것은 위험 노출된 금액입니다. 위험 노출 금액이 342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2010년도 말에 그리스 사태가 불거지기 초반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1284억 달러였습니다. 부채 규모 익스포저가, 위험 노출 규모가.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342억 달러라는 것은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미하다는 거죠. 그 규모라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 부채를 누가 갖고 있느냐, 국채를. 개인 투자가들이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갖고 있는데 그 기관 중에서도 ESM, 유럽 안정화 기구하고 ECB라고 하죠. 유럽 중앙은행이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 내의 기관 투자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럽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역시 미국인데요. 미국은 노동지표에 이어서 주택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락을 보였지만 그러나 주택지표는 5월의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112.6입니다. 지난달에는 111.6이었어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고요.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기가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고 오히려 회복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땅에서 전 세계 시장에 급락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발 우려감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의 급락을 할 때마다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하고 최소한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급락할 때 쫓아오면서 매도하는 것은 철저한 자제가 필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지수는 오히려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더군다나 자, 이번 주 5일날 일요일 날입니다. 그리스 국민 총투표가 열리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는 역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지 않을까. 그럼 다음 주가 되면 어떤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요. 그리스 사태는 심리적 영향만 줄 뿐 사실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가운데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해야 될 기회를 한번 엿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 낙폭과대주, 실적, 호전주 이 컨비네이션 믹스였었는데 사실 어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증권주의 타격이 있었거든요. 사실 최근 다음 카카오의 퍼포먼스 아주 훌륭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매수 예상했었던 업종이나 종목들 매만져 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 이제 템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제 기대했던 지지선 라인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템포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템포를 조절한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오늘 전체 내 예상 규모 중에서 20%를 매수하려고 했다면 한 10% 정도, 절반 정도만 줄여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이번 주 매수 전략을 세웠으면 다음 주까지 좀 매수를 조금 더 늦춰가는 이런, 그러니까 매수 템포, 매수 강도를 좀 조절해가자 하는 차원입니다.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템포를 좀 유념하시면서, 그럼 지금은 이미 상승 전환 템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과정이죠. 하락기조입니다. 하락기조에서는 철저하게 급락을 이용한 조금씩의 분할 매수만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호선이 예상되고 있는 파라텍이라든지 남해화학, 녹십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 조금 더 확단을 되면 SK 같은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력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낙폭과자 대형주로서는 NC소프트, 그리고 다음 카카오 굉장히 좋죠. 롯데칠성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충분히 매력이 여전히 있고요. 제가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증권주도 일부 악재성 재료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대규모의 매도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전일장에서도 전체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도 일부 증권사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도 하락할 때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역시 매수 템포는 조금 더 늦춰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지금 장은 모두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이 장은 급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급락을 보인다면 그는 오히려 단기 반등을 신호할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도 전 세계 시장의 하락세가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다면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면 서서히 불알 매수 전략을 펼쳐보셔도 좋겠다. 특히 오늘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다면 시초가 이하에서의 매수는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다수의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상승 전환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투자의 원칙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 포인트를 보면서 매수에 들어가는. 그러나 단 주의할 점은 하락시 절대적으로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확실한 것은 지금 따라 매도할 필요는 없는 장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기준으로는 어제 만든 갭을 얼마나 빨리 만회하는가가 시장 측면에서 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죠.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께서 그리스 이슈와 관련된 국내 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오늘 특별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2100까지 어지간히 올라오더니만 어제 개파락하고 사실 전약 후강 모습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시가 정도에서 별로 못 끌어올리고 2060 지지하면서 끝이 났는데 코스닥은 아예 연중 최대 낙폭을 그리면서 730선대까지 추락했어요. 이 시장이 어디까지 더 빠질 시장이라고 보시는지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갑자기 컴퓨터가 또 이상이 생겨갖고 지금 잠깐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같은 경우가 이번 지수 하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되겠죠. 2050포인트에 대한 지지,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확인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2054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21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악재가 나온 상황들. 일단 전일 아시아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 되겠지만은 현재 구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 지수 말씀해 주셨던 듯이 갭하락 출발했던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갭을 무조건적으로 메우고 갈 확률이 상당히 좀 농후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간밤에 글로벌 증시 급락을 했지만은 우리 증시 현재 구간에서의 급반등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121선이 되겠죠. 2030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지하면서 빠른 반등이 좀 나와줘야 우리 지수는 재차 2080포인트 부분까지의 어떤 상방과 하방 단기적인 박스권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이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2010포인트까지 하락을 할 때 제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번 지수 반등이 단순히 2190포인트 그러니까 고가 최고가 이번 상승장의 최고가에서 급락한 기술적 반등이지 이게 2차, 3차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수 반등 때 증권주들하고 같이 보자라고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증권주들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2100포인트까지만 1차적으로 상승폭을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지수 저점을 어느 정도 121선 203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다져준다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이것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의 반등이지 지수의 큰 폭의 급등은 좀 연출이 되기 쉽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지수 기술적 반등 때부터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했었죠. 슈팅이 좀 나와주게 되면 2120포인트, 하방은 2010포인트부터 빠지면 2000포인트다. 밴드를 좀 정해드렸기 때문에 이 밴드 안에서 박스권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인 변동성, 상승과 하락이 예상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종목별 리스크 관리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코스피는 개파랑 출발한 이후에 갭을 메우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지만은 코스닥은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그 갭을 장중에 전부 메워주게 되면서 단기 반등에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 마감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의 연속성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지수를 볼 때 이것만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 5일선과 11선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의 저점
코스닥의 어제의 저점 11선, 지수대로는 730포인트 부근이기 때문에 이 730포인트가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거꾸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쳐 5일선에 대한 터치 여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11선에 이탈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강하게 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상당히 좀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급락하는 종목들이 그동안의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제가 종목 투캅스를 좀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서 좀 느낀 점은 상당히 고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번 곡소리는 좀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의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리스크 관리에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지수 변동성에 당황하는 갈팡질팡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제 바닥권에 치고 올라왔던 종목, 전일 지수 급락에도 불구하고 장중 6%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었던 NH엔터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부터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중요한 건 NH엔터를 좀 말씀드릴 때 가격적인 부분들, 6만원대에 대한 저항을 돌파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제 6만원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사실 뭐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6만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지수가 조금 코스피 지수가 좀 밀리게 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 하지만 이런 급락장에 역시나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대로 장대 양봉으로 고점 라인들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 아주 최근에 이제 고가 대비 9만원대부터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아주 역배열의 피바다 차트에서 정석적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NH엔터 조정시 매수 관점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어제 상승에 대한 눌림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되겠지만은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는 7만원대 부근까지는 상승은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냐가 이 싸움의 결판, 다음 달에는 일단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이번에 지수 하락들이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가장 지금 가격 조정으로 크게 민감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지수 하락 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잘만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어느 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절하게 눌린 매수 타이밍,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장 상황에 맞는 패턴, 몸에 익숙하게 익히셔야 이번 장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오늘 장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급락하는 장에서도 역시 안전한 것은 바닥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몇 주 전부터 얘기해 주셨던 추천주 NH엔터테인먼트가 어제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6만 원에는 약간 저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라인만 넘으면 중장기적으로 7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가만히 뉴욕 증시는 그리스 공포 때문에 2%대 급락했는데요. 이 2%가 그냥 쉬운 지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중 최대 낙폭을 찍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유럽 쪽도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거의 4% 가까운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낙폭이 어디까지 더 나와줄까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급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